할머니 지금 어디 가시는지 아세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할머니가 딱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빨리 도망치세요. 아들 준석의 장례식을 치른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도 5년 전에 먼저 보냈는데 이제 아들마저 잃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끝없이 눈물만 흘렸지만 이제는 눈물도 말라버린 지 오래였죠. 집안 구석구석에 준석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아침마다 그가 즐겨 마시던 녹차 향기가 그립고 저녁마다 들리던 현관문 소리가 그리웠어요.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어요. 나는 40년 가까이 대학병원 간호부장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 병원에서는 철의 여인이라 불렸어요.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했고 젊은 간호사들을 이끌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저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홀로 지내는 나날이 지옥 같았어요.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는 날이면 유독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석이 비 오는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빗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쿵쿵 뛰었고 손끝이 떨려왔어요. 매일 밤 준석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했을까? 내가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 어떻게 알았겠니? 그렇게 2달이 흘렀을 때 갑자기 찾아온 며느리 소라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마른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계속 이렇게 집에만 계시면 건강이 더 나빠지실 거예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고 싶어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다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소라와 준석은 결혼 5년 차였지만 자주 다투는 모습을 보았기에 사실 관계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요즘 들어 소라가 자주 외출하고 귀가가 늦어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챙겨주니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괜찮아. 소라야, 나는 이렇게 지내는 게 편해. 고개를 흔들며 거절했지만 소라는 완강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제발요. 준석 오빠도 이렇게 계속 집에만 계시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준석의 이름을 언급하자 내 마음이 순간 약해졌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결국 설득에 넘어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옷가지와 약, 그리고 소중한 사진 몇 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여행이라니 얼마 만에 외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여행을 앞두고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준석과 함께했던 마지막 여행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소라가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잠들기 전 창문 너머로 별을 바라보며 내일이 어떤 날이 될지 생각했어요. 여행 당일 아침, 소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렴풋이 계란을 휘젓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에서는 여행용 가방을 옮기는 소리가 났어요. 아침 식탁에서 소라는 유난히 상냥했습니다. 따뜻하게 끓인 미역국과 달걀 프라이, 살짝 구운 김까지 정갈하게 차려놓았어요. 어머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오늘 날씨가 꽤 좋다니까 기분 전환도 할 겸 멀리 가보려고요. 그런데 내 눈에는 그 모습이 어쩐지 부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소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 기색이 느껴졌죠. 택시가 도착했다는 알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보니 반듯한 검은색 택시가 차도로 들어오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차문이 열리자마자 중절모를 쓴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기사가 깎듯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어요. 요즘 택시 기사의 불친절이나 위험한 일에 대한 뉴스가 자주 보도되곤 했으니까요. 기사의 말투에서 배려심이 느껴졌고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택시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창밖 풍경이 바뀌는 게 실감났어요. 고층 빌딩들이 점차 사라지고 넓은 하늘과 푸른 산자락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죠. 그런데 문득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목적지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이 갑자기 신경 쓰였습니다. 소라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그녀가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을 삼켰어요. 창문을 살짝 열어 맑은 바람을 느꼈습니다.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어머님, 창문 닫으세요. 먼지 들어오면 안 좋아요. 소라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권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창문을 닫았을 텐데 그 순간 어쩐지 답답함이 싫어 조금 더 바람을 쐬고 싶다고 했어요. 소라는 작은 한숨을 쉬더니 곧바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소라의 지나친 친절함, 어색한 미소, 초조한 손놀림,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여행 정말 괜찮은 걸까?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2시간쯤 달리자 차창 밖에 큰 간판이 보였고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로가 나타났습니다. 소라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기사에게 말했어요. 저기 휴게소에 잠시 들려주시겠어요? 화장실 좀 다녀오려고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향 지시등을 켰습니다. 휴게소로 들어서자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북적였죠. 소라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나도 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소라가 내 손을 살짝 눌렀어요. 어머님은 굳이 지금 안 가셔도 돼요. 제가 일단 얼른 다녀올게요. 소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게 들렸습니다. 뭔가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나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별 뜻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소라가 차에서 내린 후 기사가 주차장 한쪽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 시점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백미러로 나를 자꾸 힐끔거리던 기사의 눈빛에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기사가 운전석에서 고개를 돌려 뒷좌석에 앉은 나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할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주변을 살피는 듯 시선을 돌렸어요.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시는 곳이 여행지가 아니라는 거 혹시 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사는 주저하다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 택시 앱으로 호출할 때 목적지가 뜨는데 강원도 춘천의 평안 요양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요양원이라니 여행과는 전혀 다른 곳이잖아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신가 했는데 되기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셔서요. 솔직히 마음이 걸렸습니다. 기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단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소라가 화장실에서 나와 매점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기사가 내 시선을 따라가더니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빨리 도망가셔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나서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할머니께서 너무 불쌍해서 못 본 척할 수가 없네요. 순간 여러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정말 이 말이 사실일까? 소라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아들이 사망한 지 얼마 안 된 후부터 소라의 행동이 이상했던 걸 떠올렸어요. 자주 외출하고 집에 늦게 돌아오고 전화 통화할 때 자꾸 방을 나가고 게다가 오늘 아침에 어색한 친절함과 초조해 보이는 표정도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저기 화장실 뒷문으로 가시면 숲길이 나옵니다. 그쪽으로 도망치시는 게 좋아요. 기사의 말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도망친다니. 이 나이에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움켜쥐고 택시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소라는 아직 매점에서 나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나는 화장실 방향으로 빠르게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사람들 사이를 지나 뒷문을 찾았습니다. 문을 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낯선 숲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잠시 의심이 들었지만 뒤에서 소라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화장실이신가요? 소라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어요.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아직 아침인데도 나무잎이 우거져서 길이 어둑했어요. 발 아래로 낙엽과 작은 돌멩이들이 밟혔습니다. 매 걸음마다 발목이 꺾일까 조심해야 했죠. 빨리 도망쳐야 해.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낙엽을 밟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내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숲을 빠져나오자 거대한 고속도로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차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매캐한 매연과 소음을 내뿜었습니다. 이런 곳을 걸어가다니 미친 짓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갓길을 따라 한 발짝씩 움직이는데 72세의 몸으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발바닥이 저리고 허리는 뻐근했으며 긴장 때문인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방울이었지만 점점 굵어지는 빗줄기에 금세 옷이 젖어 들어갔습니다. 이런 날씨에 고속도로를 걷다니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소라가 찾으러 올까봐 두려웠거든요. 더구나 이 길 위에서 사고라도 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니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옷은 완전히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위의 온몸이 떨렸어요. 갓길에서 지나가는 차들에게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지만 아무도 멈춰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적만 요란하게 울리며 더 빨리 지나갔어요. 노인이 빗속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위험하거나 수상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지쳐갔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허리도 아파왔고 온몸이 추위에 떨렸어요. 이대로 계속 걸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이렇게 도망쳐봤자 소라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책감이 몰려왔지만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우산도 지붕도 없는 고속도로 위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위험했습니다. 지나가는 차가 물보라를 일으켜 더 젖어버리고 심지어 미끄러져 돌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었어요. 머릿속은 이미 지쳐 파김치가 된 상태였지만 살아야 한다는 의지만이 나를 겨우 버티게 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순 없어. 진실을 밝혀야 해. 주변을 둘러봐도 마땅한 대피소는 보이지 않았어요. 멀리 도로를 내려다보니 다음 휴게소까지는 꽤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대로 계속 걸으면 체력이 바닥나 더 위험해질 테고
그렇다고 다른 길로 내려갈 방법도 보이지 않았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걷는데 갑자기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천천히 가까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희미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다른 차들처럼 빠른 속도로 지나갈 듯하던 그 차는 조금씩 속도를 줄이더니 결국 내가 있는 갓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번쩍이는 차가 인상적인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어요. 너무 지쳐서 환영을 보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차가 멈췄어요. 창문이 내려가며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비를 쫄딱 맞으면 감기에 걸리실 텐데.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경계심이 들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도움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혹시 이 근처에 있는 마을이나 안전한 곳까지 좀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그 남자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곧바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일단 차 안으로 들어오세요. 옷이 너무 많이 젖으셨네요. 나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어요.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제야 얼마나 추웠는지 깨달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낯선 사람이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도망치는 공포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남자는 뒷좌석에 있던 작은 담요를 건네주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께서는 왜 이런 위험한 곳을? 그의 질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낯선 사람에게 내 사정을 털어놓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채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겠다고.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계속 떨리는 몸이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남자는 운전대를 잡은 채 가끔 백미러로 나를 살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우라고 합니다. 혹시 할머니, 어떻게 고속도로 갓길에 계시게 된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어요. 경계심이 들면서도 이상하게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 기사님이 알려주기를 제가 가는 곳이 여행지가 아니라 요양원이라고 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을 직접 내뱉으니 현실감이 더 느껴졌어요. 요양원이라고요? 민우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물었어요. 함께 타고 계시던 분은요? 제 며느리예요. 아들이 2달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내게 휴지를 건네주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 저도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오늘은 지방 출장 가는 길이었는데 할머니를 보는 순간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서로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더욱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이라고 해요. 40년 가까이 대학병원 간호부장으로 일했죠.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오래 일하셨다니요. 우리 어머니도 평생 교사로 일하셨거든요. 차는 빗속을 뚫고 계속 달렸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끊임없이 부딪혔어요. 점차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일단 제 집이 서울 외곽에 있으니 거기까지 모시고 갈게요. 거기서 천천히 몸도 녹이고 어떻게 할지 의논해 보시죠. 민우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택지도 없었고 이미 택시 기사와 소라의 일로 혼란에 빠진 터라 이왕이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민우의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아담했지만 따뜻한 느낌이 드는 집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노부인이 보였어요. 어쩐지 그 미소가 내게 위로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바로 수건과 옷을 가져다 주었어요. 제 어머니 옷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일단 젖은 옷을 갈아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손에 들린 옷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낯선 상황에서 느닷없이 찾아온 친절함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한다며 나를 혼자 두었어요. 덕분에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우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계속해서 소라의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전원을 끄려고도 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싶어 그냥 진동 모드로만 바꿔 두었습니다. 화면을 슬쩍 열어볼 때마다 뜨는 소라의 이름이 심장을 조이듯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머님, 대체 어디 계세요?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걱정되고 무서워요. 메시지 내용만 보면 정말로 나를 찾으며 애타는 자식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우는 내게 차근차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의논해 주었습니다. 정희 어머님, 가장 먼저 집에 가서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보험이나 재산 관련 문서가 있을 테니까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눈앞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집에 들어가죠? 소라가 있을 수도 있는데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차를 대문 근처 어둑한 골목에 세워둘게요. 만약을 대비해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은 집에 몰래 들어가셔서 필요한 서류만 빨리 찾아오시면 돼요. 그날 저녁 우리는 조심스럽게 내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허리에 통증이 올라왔지만 마음은 더 바쁘게 뛰었어요. 만약 소라가 집에 있다면 어쩌지? 혹시 나를 발견하면 어떡하지? 불안감이 계속 몰려왔습니다. 다행히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조용했고 불도 꺼져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어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불을 켜지 않고 휴대폰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추며 서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재에 들어서니 준석의 책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가 여기서 무슨 책을 즐겨봤는지 추억이 떠올라 잠시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서랍장과 캐비닛을 한 칸씩 열어보면서 다시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중요한 서류가 어디 있을까 한동안 뒤적이는데 익숙한 파란색 바인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바인더를 열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본 것은 준석의 이름이 또렷이 적힌 생명보험 가입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수상하게 끼워져 있는 한 장의 종이가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수익자 변경을 알리는 문서였는데 원래 수익자 칸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어야 했지만 윤소라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문서가 완전히 갈아치워진 것도 아니고 원본에 무언가 더 씌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명도 이상했어요. 내 필체를 흉내낸 것 같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이게 정말 목소리가 떨렸어요. 충격으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의료 진단서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치매 초기 증상 진단서와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나는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40년간 간호부장으로 일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서류들은 분명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진단서 하단의 의사 서명을 보니
낯익은 이름이었어요. 과거 내가 일했던 병원의 젊은 의사였습니다. 왜 이런 거짓 진단서를 작성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소라가 몇 달 전부터 종종 그 의사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마음이 천천히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놓인 통장 사본과 계좌 이체 내역표를 살펴보니 엄청난 액수의 돈이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내 명의의 계좌인데 대리인 권한으로 인출된 거였습니다. 대체 언제 소라가 내 계좌의 대리인 권한을 얻은 거지? 인출된 자금 가운데 일부는 알 수 없는 계좌로 흘러 들어갔고 그 중에는 평안요양원이라는 이름의 입금 기록도 있었어요. 그 시점을 생각해보니 소라가 어머님, 해외여행 한번 가셔야죠. 라며 바쁘게 돌아다니던 때와 겹쳤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배신감과 충격으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아끼고 믿었던 며느리가 이런 짓을 했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소라인가? 서둘러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숨을 곳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재문이 열리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어머, 정희 씨, 어디 계셨어요? 며느리가 어머님을 찾으러 이 난리를 치고 다녔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아주머니의 다음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라 씨가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셔서 위험한 상태라고 주변에 말하고 다니던데요. 그리고 요즘 집에 이상한 남자를 자꾸 들이는 것 같던데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 더욱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미 참담한 기분으로 바닥을 치고 있던 나는 그저 멍하게 서서 주민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군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류가 든 가방을 꼭 쥐고 이웃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서둘러 나왔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힘겹게 걷는 지경이었어요. 골목에 대기하고 있던 민우는 내가 가방 속에 서류 한 뭉치를 끌어안은 채 나오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어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민우는 별말 없이 나를 부축해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서 겨우 숨을 고른 뒤 차근차근 방금 전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서류 위조로 보이는 보험 수익자 변경, 대리인 권한으로 무단 인출된 통장, 요양원 계좌로 흘러 들어간 돈. 듣는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고 놀란 분노마저 읽혔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죠. 아무리 가정사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은밀하게 손을 댄 건 심각한 문제예요. 민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나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이미 고인이 된 준석을 위해서라도 문제를 그대로 덮어둘 수는 없겠어요. 결국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자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가슴이 무겁고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그래도 결정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정리되는 듯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민우는 자신이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손은 땀으로 축축했어요.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소라는 그래도 아들의 아내인데 갈등하는 제 마음을 읽은 듯 민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이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소라 씨가 한 행동은 범죄니까요.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벽면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법전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김 변호사는 친절하면서도
단단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 어머님. 민우 씨에게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따뜻한 차를 권하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석의 죽음부터 소라의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 택시 기사의 경고, 그리고 발견한 위조 서류들까지. 이전에는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말해본 적이 없을 만큼 제 심정을 한꺼번에 쏟아냈어요. 김 변호사는 중간중간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서도 대부분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정희 어머님.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통장 불법 인출이나 문서 위조도 의심되는 정황이라 수사기관에서 바로 사건을 접수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심장이 구근거리면서도 묘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동안 말 못하고 혼자 소화하던 것을 이제야 공적인 자리에서 똑바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며칠 우리는 경찰서를 찾았어요. 민우와 김 변호사가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경찰 조사실은 생각보다 차갑고 딱딱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모든 것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술하는 동안 경찰관은 진지하게 메모하고 서류를 꼼꼼히 살폈어요. 가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냐고 잊기 어려워할 정도로 제 법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부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런 일을 겪으셔서 정말 속상하셨겠습니다. 여성 경찰관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상황을 이해해 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진술을 모두 마치고 경찰서 문을 나설 무렵 우연히도 소라를 정문 근처에서 마주치고 말았어요. 얼굴이 다소 야위어 보이긴 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 있었습니다. 소라는 저를 보더니 놀람과 분노, 그리고 어리둥절함이 한꺼번에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다가 이내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소라는 마치 순수하게 저를 걱정하는 사람인 양 경찰서 한가운데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지나가는 경찰관들이 힐끗 쳐다볼 정도로 목소리가 컸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목소리, 그 표정,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지만 그래도 아들의 아내였던 사람이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민우가 저를 보호하듯 앞을 막아섰고 김 변호사도 소라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손짓했어요. 지금 조사에 협조하러 오신 거면 따로 절차를 밟으세요. 이분께 함부로 다가오시지 않길 바랍니다. 김 변호사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소라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다시 강하게 반발했어요. 아니,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난 그냥 어머님이 우울증이 심해서 위험해 보이길래 좋은 시설을 알아본 거예요. 진짜예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울먹이는 연기를 하며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녀의 연기가 정말 그럴듯해서 잠시 흔들릴 뻔했어요. 하지만 곧 찾아낸 증거들이 떠올랐습니다. 위조된 서명, 불법 인출된 돈, 거짓 진단서, 이런 것들은 결코 오해로 생길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소라야,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노,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경찰관들이 소라에게 다가갔어요. 윤소라 씨,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같이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소라는 계속해서 변명하며 그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동행을 요구하자 더 이상 강하게 버틸 수 없었어요. 곧 조사실로 안내되었고 저와 민우, 김 변호사는 밖에서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김 변호사가 소라의 조사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소라 씨가 증권회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고객 자금을 무단으로 투자에 사용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준석 씨의 보험금을 노린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 같은 보험금을 그렇게 악용하려 했다니. 또한 준석 씨 생전에 받은 고액의 대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빚까지 갚으려면 보험금이 꼭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 숨이 막혔어요. 소라가 그렇게 절박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혹시 아들도 알고 있었을까요? 너무 많은 의문이 들었지만 이제 답을 들을 사람은 없었어요.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소라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어요. 위조된 서류, 불법 인출 내역, 거짓 진단서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소라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저는 미움보다는 한탄과 연민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절박해졌을까? 혹은 욕심이 눈을 가려버린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 부질없는 가정까지 해보게 되었어요. 판사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윤소라,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소라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눈빛에서 분노와 원망, 그리고 어쩌면 후회의 기색도 보였어요. 법정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승리했다는 기쁨보다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더 컸어요. 아들도 잃고 이제 며느리마저.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정의가 바로 서게 된 거니까. 재판 뒤 다시 제게 돌아온 준석의 재산과 보험금은 과거와 달리 참담하면서도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상실감에 빠지기도 했지만 민우는 그런 저에게 계속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할머니, 적어도 지금은 할머니가 더 이상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의가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이란 것도 할머니가 앞으로 스스로를 돌보거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이런 결과가 최선인지 다시 한번 곱씹게 되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연도 얻었습니다. 민우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지는 해가 보였어요. 붉은 노을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어쩐지 쓸쓸했어요.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민우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전해버린 지금 제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그 말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낯선 사람이 제게 보여준 친절과 배려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만난 작은 빛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노을이 점점 짙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의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곳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텅 빈 공간에 혼자 있으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밤이면 지난 날들이 꿈결처럼 떠올랐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을 비 맞으며 걸어가던 모습,
휴게소에서 도망치던 순간, 그리고 법정에서 소라와 마주쳤던 장면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민우는 꾸준히 안부 전화를 해 주었습니다. 바쁜 회사 일 중에도 점심시간에 통화를 하며 세세하게 챙겨줬어요. 요즘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그의 따뜻한 관심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전화를 걸어온 민우가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딘가 긴장한 듯 했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그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살짝 조여들었어요. 뭔가 안 좋은 소식일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지난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집이 너무 텅 빈 느낌입니다. 할머니와 이야기할 때마다 제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가 떠올라요. 민우의 목소리가 점점 진솔해졌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같이 지내주실 순 없을까요? 법적으로 입양 같은 절차를 꼭 밟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충분히 어머니가 되어 주실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일렁였어요. 아들을 잃고 며느리에게서도 돌아선 뒤 삶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았던 내가 이런 따뜻한 제안을 받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민우 씨에게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민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어머님이 계시면 집이 훨씬 따뜻해질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며칠간 고민 끝에 민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사하는 날,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준석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과 몇 벌의 옷, 그리고 오랫동안 간직해온 작은 보석함이 전부였어요. 민우는 그 몇 안 되는 짐을 소중하게 다루며 새 집으로 옮겨주었습니다. 민우의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정원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고 집 안은 따뜻한 색감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민우가 안내한 방은 아담했지만 정갈했어요. 하얀 벽지에 꽃무늬 커튼이 걸려 있어서 햇살이 두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 이불은 제가 좋아하는 베이지색 계열이었는데 민우가 제 취향을 미리 알아두고 준비했다는 걸 느꼈어요. 너무 고마워요. 민우 씨.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와 함께 살게 되자 생활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같이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각자의 일과를 나누며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40년간 간호부장으로 일했던 경험이 민우의 회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도움이 많이 돼요. 잘 모르던 부분을 어머니가 말해주니까 훨씬 수월하게 이해됩니다. 민우가 진지하게 감사를 표할 때면 저도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하는 기쁨을 느꼈어요. 잊고 있었던 성취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우는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어요. 어머니, 조만간 저랑 친한 친구가 집에 놀러 올 건데 식사 같이 하시죠?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우가 현관으로 나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잠시 뒤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은 매우 잔잔한 미소를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은지라고 해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은지는 밝은 목소리로 본인을 소개하며 손에 든 종이 가방에서 과일과 빵을 꺼내 건네주었어요. 작은 정성이에요.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투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라 그런지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지는 자주 집에 방문하게 되었고 저 역시 그녀를 반기게 되었어요. 그녀가 병원 얘기를 하면 저는 40년간 간호부장으로 일했던 경험을
나누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희 어머님, 저는 3년차 간호사인데 선배들이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 때로는 너무 기계적이라고 느껴요. 어머님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런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 은지와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은지와 민우가 함께 있을 때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 2년 후 민우와 은지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평소에 잘 입지 않던 고운 색의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에 하얗게 새치가 많이 늘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젊은 기분이었어요. 신랑 연설에서 민우는 제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건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 덕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비 맞고 계시던 어머니를 모시고 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외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잃고 절망했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민우와 은지는 제가 지내는 집으로 함께 들어왔어요. 셋이 같이 살게 되니 집안의 웃음소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다시 찾아온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은지가 피곤해하고 입맛이 없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과로인 줄 알았는데 민우가 걱정하며 병원으로 데려가니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머니, 저 임신이에요. 아기가 생겼어요. 은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도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은지를 꽉 끌어안았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축하해. 민우는 방 안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와 눈물을 글썽이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작은 존재가 벌써 우리 곁에 찾아왔어요. 세상이 이렇게도 경이로운가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에는 아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분주해졌어요. 어느 날 민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기 이름을 준이로 짓고 싶습니다. 순간 가슴이 짠하면서도 뜨거워져서 눈물을 훔치며 잠시 생각했어요. 준석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기억을 영원히 이어주는 느낌이었어요. 너의 마음이 그렇다면 어머니는 존중할게. 정말 좋은 생각이야. 주말이면 종종 준석의 묘소에 셋이 함께 들러 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초록 잔디가 깔린 곳에서 민우가 유비 앞에 서서 나지막이 말을 걸 때가 있었어요. 형,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나 결혼했어. 은지를 만나서 무척 행복해. 형도 지켜봐 주고 있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지만 이젠 슬픔보다도 묘한 안도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떠난 자리는 결코 메워질 수 없지만 그 빈자리를 민우와 은지가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으니까요. 가끔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에 이렇게도 아름다운 봄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 이제 그 어디에도 쓰러지지 않을 거야. 고속도로 갓길에서 택시에서 도망쳤던 그날 분명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음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간혹 열어두고 거기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자라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집안 가득 넘치는 웃음 소리와 곧 태어날 아이의 울음소리를 떠올리면 그 확신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노년에 접어들어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렇게 활기찬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 위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있으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준석의 묘소에 가면 모든 변화들을 하나하나 보고해 줍니다. 준석아, 엄마, 이제는 외롭지 않단다.
여전히 내가 보고 싶고 그립지만 엄마 곁에는 이렇게 마음으로 맺어진 아들과 며느리가 있단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뺨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마치 준석이 제 말에 미소로 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